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코로나 손실보상을 제외한 경제 대부분 정책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제와 세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과는 조금 다른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경제 정책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앵커님은 상당히 완곡하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난 5년간 정책과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국민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다. 이 대목을 화두로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경제라는 대목을 우리가 좀 초점을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라는 말은 원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대척점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 국가경제, 통제경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와서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사유재산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인정해줘야 시장경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유경제활동, 누구든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적 이익 추구가 가능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죄악시하지 않고 각자가 이익을 자기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할 때 전체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간다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안 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은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제도, 시장 경제를 저해했던 제도도 아주 대대적으로 고쳐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공약 1호는 코로나 관련이거든요.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 계속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임대료 나눔 제도도 언급을 했고요. 50조 원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정부의 방역 제재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역점을 둬서 정책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호 공약이 바로 코로나 손실 보상 완벽한 보장해서 현재 50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 2월 말에 여야 합의로 약 16조 9천억, 17조 원 정도의 재정이 한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현재 만약에 50조를 추가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유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목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적자 국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밖에 선택의 길이 없는데 다른 세목에서 빼올 경우에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가져왔을 경우에 반발이 혜택을 뺏기는 계층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금리가 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경우 다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과가 어려운
그러나 양쪽이 다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두 가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 주도로 전국 주택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이제 구상을 밝혔고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대폭 개편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공급의 원리, 그것이 가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는 경쟁의 원리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250만 가구를 늘리겠다 이 대목은 바로 이 시장 경제의 원리 중에서 수요 공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해서 250만 가구를 아주 폭발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짓도록 하겠다 이런데 문재인 정부도 그 정부 조금 늦게는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정권 후반기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크게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 늘어나는 250만 가구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율적으로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정책,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규제가 최근에 많이 취해졌는데 이 대목들이 대부분 해제되거나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근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는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전반적인 그 어떤 그 환골 탈퇴 수준의 재검토, 재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 세제도 대폭 개편이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세금도 아주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아주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대목은 종부세, 이거 이상한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그 종부세의 정신을 재산세에다가 편입을 시키는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종부세 세율을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1 내지 2% 수준으로 대폭 낮추자. 이게 첫 번째 공약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집을 사서 살 때보다도 팔 때 가격이 비싸서 양도 차익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현재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8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취득세 지금 1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4분의 1 정도로 떨어뜨리겠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 세금 관련해서는 모두가 국회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놓은 정책들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는 그것은 또 다른 정치 역학 공학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협치가 또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규제 완화가 나올 경우에 앞으로 뭐 금리 상승도 예고되어 있고요. 대출 규제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재건축하고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대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상당히 환영하고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지역은 지금 나와 있던 급매물이 들어가고 또 가격 호가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규제를 갑자기 풀게 됐을 경우에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대목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지 못한 계층에서는 가뜩이나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경제 참모들은 공급을 과감하게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면 기대 심리,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다음에 규제 대출도
특정인의 LTV, DTI 같은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문제 그런 그 통화 원격 조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정책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한때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서는 이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배경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되고 또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산업, 새로운 산업 분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 이것은 과거에 없던 산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을 했을 때 네.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사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신산업 쪽에서는 기대가 크고 윤석열 당선인의 그 당선 인사가 있자마자 네이버와 카카오 한때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뿐만이 아니라 규제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도 자유방임과 같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입장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없던 산업을 추진하고 이런 데는 얼마든지 규제를 풀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를테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입점시키면서 거기서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택시 기사를 어떤 임의적으로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남용을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히 비분간개했고 이 대목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 기술 개발이면서 다른 서민들과의 상충 관계가 없는 부분을 위주로 규제 완화가 획기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임기 초부터 어떤 막중한 경제 과제들을 맡게 된 만큼 차기 경제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에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등등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인사들이 있나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선거 과정에서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대선 내내 그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발언의 행간을 잘 들어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경제가 좋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에게 경제를 믿고 맡겼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는 본인을 경제를 잘 모른다. 그렇지만은 경제 전문가를 고를 누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를 알고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를 맡기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지만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에 옆에서 측근해서 도와줬던 사람부터 우리가 무슨 후보군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현재 보면 현재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과거에 그런 출신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로서는 이석준 전 재경부 출신 국무조정실장 또 추경호 지금 국민의힘 현재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했던 분 이런 분들이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지금 그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네, 경제부총리. 또 강석훈 씨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근해서 보좌를 했습니다. 근데 예. 다만 강석훈 씨는 박근혜 경제수석, 초기 경제수석해서 너무 정치권하고 너무 가까웠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또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에는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이데올로기 개발하는데 최측근의 옆에서 보좌했던 서울대 김소영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뭐 최종적인 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결단이 예.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정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인 경제 정책 구상이 나오면 또 저 박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2월에도 7.9% 많이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 4년 만에 지금 기준금리 첫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런 물가 상승 아무래도 연준에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 한국 시간으로요. 예. 미국 연준이 FOMC라는 연방 그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거의 금리 인상을 100% 할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그런 그 FOMC 회의를 바로 앞두고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라는 지수가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7.9% 2월 달 지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거의 8%가량 올랐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40년 1개월 만에 그러니까 1980년 1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물론 저기는 기저 효과가 있어서 뭐 7.9%다 그것을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은 확실시되고 예. 자 그럼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평소에 해오던 0.25% 쪽에 여전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만은 예.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가 위험스럽다 했을 경우에는 0.50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